예, 지금 이제 그 한창 이 세상의 사람들을 특히 그 2030 여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경찰 사건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제주의 경찰이 30대 여성을 실종 신고 2시간 반 만에 유족들한테는 무사하다, 잘 살아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가 보고를 할 때는 교통사고 사망. 그래서 이쪽도 거짓말, 저쪽도 거짓말해서 사건 종료시켜 놓은 지 101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또 똑같은 경찰이, 동일한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60대 남성도 그렇게 해놓고선 51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이런 흉흉한 일이 그냥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의 그 슬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며칠 만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경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가족은 아무도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그때만 경찰관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을 믿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아주버님은 죽어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가 경찰이구나. 네, 아니잖아요. 믿을 이만큼의 저 뭣도 없어.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믿을 경찰이 없다. 백골이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그 자기 아주버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참 뭐 가슴이 참 찐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월 2일부터는 뭐 검수완박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돼서 경찰이 돼서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게 되는 시절이 곧 열리게 되는데 지금도 이럴진데 10월 2일 지난 후에는 경찰이 어디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얘기가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건 암장인데 일종의 암장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완전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자고서 최근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런 사태가 또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원점으로 회귀.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참 세계사에서 봤을 적에 뭐 혁명, 예를 들어서 불란서 혁명 같은 게 얼마나 참 위대한 혁명이에요. 네. 그러나 결국 가서 불란서 혁명도 원점으로 왕정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왕정으로 네. 왕정 복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세계사를 쓰는 사람들이 혁명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거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볼셰비키 혁명도 한 70년 이상 지나니까 결국 가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소련 해체됐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때. 예. 지금 뭐 나는 계속 늘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지켜온 제도라는 것을 함부로 바꾸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 뭐 순간적인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오랫동안 내려온 제도를 갖다가 바꾸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요. 그러면 결국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상당히 그 시사점이 크네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그리고 그 앞서서 5년 전에는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결국 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그 자기들이 없앤 보안 수사권 아닙니까? 그거라도 좀 원상으로 좀 돌려놓으시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요? 그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어요. 그 일문일답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60대 그 시신이 되신 그 시민분, 그분 관련된 CCTV는 확보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 수준 나라입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자신 있어요? 여기서 구멍 안 나게? 80년 동안 있었던 제도에서 구멍이 안 날 자신 있어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애를 아니 근데 이 부작용과 혼란을 왜 알아서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죠? 한동훈의 표현 보죠.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가리 속에 들어가서 다시 좀 나오자 이 소리인데 역시 보안 수사권은 지금 시간은 좀 있어요. 9월 달도 있는데 다시 좀 회복하면 안 될까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일정 수준의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또 앞으로 어떠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난 봐요. 아, 그렇군요. 이런 말씀은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렇게 명료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시 우리 저 위원장님이 모두 이걸 꿰고 있는 그 감각으로 경험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군요. 아, 아니, 근데 우리가 아니가 평상시에 뭐 세계 소위 역사를 봐도 다 그게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위 성숙도나 수준으로 봐가지고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 상당수가 보안 수사권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인데 그거를 뭐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뭐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무리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진짜 다시 또 갑자기 또 훅 하고 또 약간 화가 나는 게 왜 그렇게 검찰을 수사 통제권을 배제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사람들. 사실은 그동안에 검찰이 완전히 권력자의 신현으로서 해가지고서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하니까 검찰은 그걸 등에 업고서 스스로가 변모를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날 검찰이 좀 기형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처럼 해가지고서 지금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해버리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좀 과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검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그 정치 검찰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은 한 5% 정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2,000명 중에 한 100명이나 그 정도인데 나머지 1,900명이 하는 일반 사건까지 다 그렇게 해버린, 다 뭉개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검찰 중에서 일부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못된 행위를 많이 한 예가 있는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 제도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버리는 것이 가장 온당한다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2021년에 지금 그 검찰로부터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그걸 누가 했는가? 그 전에 보면은 추미애 당시 대표,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민정수석,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몰아붙였더군요. 그래서 저는 2021년에 조국하고 추미애 의원은 물론 요번에도 그냥 다 입법을 그렇게 안쪽으로 몰아붙였지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아주 그냥 2021년 1월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더군요. 왜? 아주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 둘 다 성격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짓을 한 거죠. 성격적으로 극단적이다. 그러면서도 뭐 왜 더 빨리 그 수사권을 뺏지 않느냐고 맨날 소리를 쳤죠. 조국이랑 추미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뭐 중수청 만들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전담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허겁지겁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말 나온 게 말이죠. 추미애 대표, 이제 추미애 그 경기도 지사인데 그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본인이 경기도지사 되고 지금 2달도 됐나? 2달밖에 안 됐는데 경기도 재정이 완전히 그 빵꾸가 났다. 곳간이 비어 있다. 이 책임을 김동연 지사 때나 그 전에 이재명 전 지사한테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사로서 이 자기 재정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느껴지신 적이 아니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뭐 추미애 지금 지사가 정치적으로 참 경기도 재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현직 지사로서 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뭐 문제 제기한다는 그 자체가 별로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제가 경기도민인데 거기도 제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런 지사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지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걱정인데요. 도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아니, 그, 이제 본인이 그 추미애 지사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이제 지사가 됐으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딴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거를 이슈화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의 입지를 자꾸 넓혀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나간다. 하기야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아니, 내가 거겠죠, 보기에는 마음속에.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아마 등장을 할 거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 후보감이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추미애, 김민석, 정청래 이 3명 정도로 떠오르거든요. 경쟁력은 누가 제일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내가 보고해서 모르겠어요. 그건 그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그래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는 비전을 최소한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세 사람 다 지금까지는 그런 어떠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는 독자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여러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쪽 한나라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지금 그 여론조사하면 3명이 떠오르거든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 셋 중에서의 경쟁적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거기도 다 뭐 민주당 쪽이나 비슷비슷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전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뭐 좀 여론상으로 공경에 빠지는 것 같고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또 내리막길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자기에도 무슨 희망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예. 당이라는 것이 그래도 집권을 하려고 것 같으면 대국민 상대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좀 전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그리고 여권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문제로 시간을 많이 이제 저희가 할애를 했고 이 국민의힘 야당 얘기는 거의 못했는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 체제 장동혁 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로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연대를 모색할 필요는 없겠는가? 뭐 이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거는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도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서 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 네. 그 두 사람이 어저께 만나긴 했어요. 어제 뭐 악수하고 그러던데 국회 무슨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좀 어떤 이 국민의힘의 그 정체된 상태, 교착된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포텐셜, 잠재력 같은 거나 여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뭐 현재 사실은 대통령을 출마하려면은 그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희 국민의힘의 사람은 그 두 사람이 가장 알려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오늘 어디 여론조사 나온 걸 봤어요. 뭐 이른바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제일 적합한가를 물었는데 아까 얘기한 조앤 CNI 여론조사에서 1등이 지금 김민석이 나오고 누구? 김민석. 응. 2등이 김민석 다음에 오세훈. 응. 그다음에 장동혁, 응. 한동훈. 이게 다 15%에서 한 11%까지 쭉 나란히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저쪽은 김민석 그렇게 저기 있네요. 저기 왼쪽에 김민석, 1번이 김민석, 오세훈 그러니까 뭐 저거는 네.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 한동훈, 정청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명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김인소희가 여당 대표니까 제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5명 외에 새로 푹 튀어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두고 봐야 알지 뭐. 이준석? 글쎄 이준석이 난 모르겠어요. 지금 뭐를 보니까 탈당했어요. 개혁신당 대표직 내려놨어요. 대표직도 지금 사표를 냈다고 그러던데. 조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가능성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대표님께서 그 이른바 대권 주자들 가운데 가장 명료하게 평가한 사람이 이제 조국이군요. 조국은 일단 멀어진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아주 그 뜨겁고 그 긴박한 주제 아주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기 속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JB 강님,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고 처리된 법안이 사회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법안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경찰을 조사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안을 남발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그 빅샷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30% 지지율은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갈림길입니다. 이 수렁에 빠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은 비극적 종말을 맞았고요. 반면에 이명박은 국정기조를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 실용, 중도 실용으로 전환해 40% 이상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은 반등을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쯤에서 이명박의 길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봅니다. 입으로만 중도 실용하고 행동으로는 자기 생존과 당파 이념에 매달리는 이중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고 진짜 중도 실용하는 또 당원보다 국민이 믿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